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정면 충돌 상황에서 이걸 완화하는 해법으로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정권의 정상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가지고 이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미국과 갈등 해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가 지난 4월 21일 30쪽 분량의 시진핑 이후 포스트 시진핑 시대 후계자 계승을 위한 시나리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표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년에 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의 거취와 관련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위를 확고하게 다지느라고 예측 가능한 이 권력 이양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버렸죠. 그러면서 중국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고위층들은 아예 후계 구도에 대해서 입 밖에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문제들이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중국 내부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래 최고 지도자의 계승은 핵심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8차 전국 대표 대회 이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70년 동안에 중국 정치사에서 무난히 권력을 승계하는 경우는 후진타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에 후계자로 지목됐던 가오경, 그리고 린바오, 또 류사오치, 허거펑,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덩샤오핑 재임 기간 중에 후계로 지목됐던 자오지양, 후야오방, 이 후야오방은 우리가 조자양, 그다음에 호유방,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죠. 이 자오지양, 후야오방,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안정적인 권력 승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지난 경우와는 달리 미리 예고된 권력 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은퇴제도라든지 연령 제한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점은 이 중국 정치의 지배적인 형태였던 1인 영도 체제가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면서 이 권력의 순환 체계가 정립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파벌주의가 생기면서 치열한 암투와 또 권력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력에 손질을 가하면서 종종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1982년 헌법을 통해서 국가 지도자의 직책 임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의 정신 독재의 폐단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연령 상한 제도하고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의 테스트 제도입니다. 덩샤오핑은 1982년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 우리나라로는 장관급이죠. 이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종신제를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당의 주요 영도직의 경우에는 70세가 되면 해당 직위를 더 이상 맡지 못한다, 이런 규정, 그리고 정부 보직을 3번 연임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연령 제한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가 열렸던 2012년에 후진타오 주석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모두 1942년생이니까 70세를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계자를 미리 선정해서 승계하도록 한 거죠. 이로써 2012년에 전국 대표 대회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될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최고 권력의 순환제를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후진타오는 1992년 최연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돼 가지고 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8년에 국가부주석으로 승진했고요. 1999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승승가도를 가던 후진타오, 완전히 준비된 후계자임을 내외에 선포하게 된 겁니다. 후진타오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 국무원 부총리였던 원자바오였습니다. 이 원자바오는 후진타오한테 대권을 내준 다음에 내각 총리로서 후진타오를 보필했습니다. 중국은 다음의 통치 세대를 미리 정치적, 행정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후진타오도 정치국 상무위원, 국가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맡으면서 후계자 코스를 밟아왔던 겁니다. 장점인이 이끈 3세대가 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정부와 당의 중요 요직에 배치해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한 것 같이 이 후진타오가 이끄는 4세대 지도자를 역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스스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계자 육성은 당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선발 때부터 본격화가 되죠. 1997년 제15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 후계자 후보군을 선발하기 위해서 정치적 소질이 우수하고 당성이 강고하고 당 중앙의 방침과 고도로 일치하며 대국적 관념을 보유하고 있을 것, 또 제16차 당대회 개최 시점에서 나이가 50세 이하일 것, 이런 등등의 조건에 충족한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후보자군으로 올라온 이들이 누구냐? 바로 5세대 그룹인 태자당의 시진핑, 1953년생이고요. 공청파의 리커창, 1955년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7차 전국 대표대회는 이 정치 중앙 무대에서 5세대 그룹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은 서열 5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리커창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선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무부 부장 보시라이, 또 베이징 시장 왕치산, 중앙조직부장 류이연차오, 충칭시 서기 왕양, 이런 사람들이 정치국위원회에 포진하면서 5세대 정치 그룹의 등장을 알렸고요. 동시에 이제 차기 주석자를 놓고 이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도 체제가 최소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예측 가능한 제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하는 거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런 이 중국의 권력 이양 시스템을 강조를 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느냐?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그랬고요.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제도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가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권력의 분점 체제부터 혁파해 갔습니다. 사실은 시진핑과 리커창은 같은 반열이지만 이제 권력의 이 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는 완전히 리커창이 맡았었는데 그런 제도를 다 없애버린 거죠. 형식적인 총리로서만 남겨버린 겁니다. 2017년에는 차기 권력 구도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공청당, 그러니까 공산주의 청년당 계열의 후춘화를 정치국 상무위원회 명단에서 배제시키면서 후계 구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또 후춘화와 같이 차세대 지도자로 커오던 상하이방 계열의 순정차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체포해가지고 낙마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진핑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국가주석의 임기는 2기, 그러니까 10년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원래 임기에 따르면 시진핑은 2022년 말 물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그는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집권할 수가 있고 심지어 2035년까지 수렴청정 형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장기 집권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덩샤오핑 시대부터 굳어져 온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7명에서 9명 정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분점하는 전통을 완전히 깨버린 거고요. 마오쩌둥 시대의 1인 통치 체제로 되돌아가는 퇴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중국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펴낸 보고서, 그러니까
2022년에 시진핑의 연임과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네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권력을 이양한다. 시나리오 2는 시진핑이 3연임으로 간다. 시나리오 3는 시진핑이 도전을 받거나 쿠데타를 당한다. 시나리오 4는 시진핑이 급사하거나 행동 능력을 상실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이양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행해왔던 행적을 감안한다 그러면 권력 이양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권력 이양을 염두에 두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 권력 강화를 통해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했기 때문에 20차 당대회에서 현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한 명에게 세계의 최고 직함 중에서 최소 2개 정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총서기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권력 이양이라기보다는 수렴청정이 가능한 최고권자의 이양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외부 세계는 그동안의 중국 시스템대로 권력 이양을 했다라고 보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 시스템은 권력의 향방을 예측 가능하게 해가지고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죠. 이건 결국 지도자 자신에게도 안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을 향한 쿠데타라든지 암살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그런 조짐도 보였죠. 그래서 시진핑이 형식상의 권력 이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시진핑은 자신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해 줄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미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으로 시진핑은 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3연임으로 간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시진핑의 움직임이나 권력 강화 책동 등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도전을 받거나 쿠데타를 당한다는 건데요. 미국 CSIS가 예측한 세 번째 시나리오, 과연 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CSIS는 완전히 불가능한 공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2016년 발표한 내부 담화에서 당 파괴와 분열을 위한 정치 음모 활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정차이와 저윤캉 같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쟁 대상자들을 당의 영도권과 국가 정권 찬탈을 꾸몄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지난 1월에도 시진핑은 베이징에서 열린 19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패 분자들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훔치란다 그러면서 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게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반중 매체인 대기온시보는 시진핑이 당 내부 실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미국과의 심각한 충돌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대만의 독립 문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다 그러면 이 당연히 시진핑 진영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초집중화한 상황에서 쿠데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CSIS가 제기한 네 번째 시나리오는 시진핑이 급사하거나 행동 능력을 상실한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시진핑은 올해 67세입니다. 줄곧 흡연을 하는 데다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문제도 있고요. 과체중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건강 관련 정보는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건강 상태에 관한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 같은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은
중국 주변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이나 뭐 대만 이런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독살 당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를 관리한다고 그러죠. 이 CSI에서는 만약 이런 경우에 포스트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엄청난 혼란을 우려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막강했던 청나라가 무너졌던 건 오만과 고립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최전성기였던 걸륭제 시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우월하다. 또 땅이 크고 물산이 풍부해가지고 있어야 할 건 다 있다. 너희들과의 교역은 필요치 않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잊고 싶으면 우리의 규칙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그렇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청나라의 오만함이 스스로 쇄국을 청한 거고요. 그래서 외부하고의 교류를 아예 끊고 홀로 독야청청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은 외부의 충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학습의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 중국은 그러니까 청나라는 외부 자극에 적대감을 보이면서 더욱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청나라는 결국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 열강의 힘에 의해서 개방을 강요당했고 그러다가 국토를 분할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오만한 중국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스스로 고립이 아니라 미국 같은 민주주의 연대에 의한 타의적 고립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순환의 기초 위에서 대외 무역의 공급 사슬을 조화시켜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겠다. 이게 이른바 쌍순환 전략인데요. 쌍순환 전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전 세계로부터의 왕따를 자초한 결과가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 특유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것이 전랑외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고립으로 말미암아 경제를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고립돼 가지고 변방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한 세기 전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최고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청나라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비슷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이미 황제가 됐죠. 그러나 그런 권력의 집중이 거꾸로 중국 사회를 비효율과 인권 침해 또 폐쇄의 길로 이끄는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청나라가 망했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시진핑 체제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중국이 해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진핑 주석이 최고의 권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면서 다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길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야지. 중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야지. 미국과 중국이 다시 사는 길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 Y타임즈가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